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셨나요? 저도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도 다녀오고 나름 즐겁게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내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오늘 편안히 푹 자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다가오는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와 연애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행복감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내 삶은 또 예전처럼 다시 불행해질 거야 하며 그를 붙들어 두고 싶은 집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 3자가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좀 절실할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이런 생각들은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롯이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곁을 떠나게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어쩐지 그 상황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곁에 있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니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는요, 처음에 품었던 생각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지금의 내 불안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렇게 될 것 같나요? 지금 나 혼자선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데 그 사람이 내 옆에만 오면, 내 옆에 오게 된다면 내 삶이 행복의 톤으로 바뀌게 될까요? 왠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아무리 꿈꿔왔던 예쁘고 멋진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과의 사랑의 끝자락은 이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 비슷할 거예요. 이번에도 불안한 건 나구나, 초조한 건 나구나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 난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의 작가 제시카 바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쩐지 그렇게 늘 불안한 사랑만 한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는 욕망에 휩쓸리기 쉽다. 그러니 자기 욕구에 귀 기울이고 자기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더 충만한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된다 라고요. 어쩌면 바움 작가님 말대로 나의 내적 상태를 관찰하면서 내 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연인을 만난다면 관계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는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상호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안정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 찾으려 하는 일, 그 일은 뗏목 하나를 들고 바다를 나가려는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책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어야
커다란 배까지는 아니어도 폭풍과 마주해도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배 정도는 되어야 바다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은 추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요,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에게도 사랑을 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만 하면 을이 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을의 연애와 또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서 독자들에게 여러 해결책을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오로지 이 책의 독자들이 나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다소 뻔한 말, 식상한 말로 들리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스스로 묻고 답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관찰해 보시길 바래요. 이 문장을 진심을 다해 바라본다면 다소 식상해 보이는 나를 사랑하자는 그 구호가 조금은 다르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 자신과 이렇게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는데 도대체 날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래야 하는 걸까? 글쎄, 누군가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남는 말이 하나 있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건강하고 또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거래. 언제 한번 명상을 하면서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스스로의 내면의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왠지 더 차분해지고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동시에 나만큼 다른 사람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을 많이 갖는 일이 날 사랑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였지만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저는 차분한 느낌, 평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나를 천천히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참 충만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거겠죠. 많이 경험하는 것이고 많이 내면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겠죠.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그렇죠? 답이 없어 보이는 관계 안에서, 현실의 그런 관계 안에서 늘 길을 잃고 지치고 헤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 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해답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가까운 곳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겠지만요. 부디 관계 때문에 힘들겠지만, 괴롭겠지만, 그때마다 매번 스스로를 책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제시카 바움 작가의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다른 가족에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자라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알아서 해결하게 될 때까지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주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내면은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버려지고 만다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요. 사실 이 둘 사이의 적절한 중간 지점인 상호 의존의 청사진은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죠. 인간은요,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동시에 자신에게 기대게 해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을 찾아 그렇게 손을 뻗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마음 깊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내가 믿고 감정을 내보이려는 그 사람이 우리 관계에 진지한지, 내가 열어 보인 연약한 마음을 짓밟지는 않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되면 과할 만큼 독립적으로 변해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마음을 달랠 임시방편의 짧은 연애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더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와 다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든든함과 안정감, 다른 하나는 타인과 장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 즉 진정한 자신을 내보일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다 느끼는 관계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맛보며 진실한 자기 모습이 받아들여진다는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인간관계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만나게 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죠. 온전한 자신을 찾아 안정감을 느끼면 자신의 숨은 욕구를 알아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기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만큼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건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요, 아무 조건 없이 인정과 공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런 허락을 건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마저도 공감과 이해를 쌓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죠. 이 모든 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자라면서 부모에게 혹은 문화에서 받은 영향 탓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혼자 알아서 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도 있죠. 아니면 간헐적인 보살핌밖에 받지 못해서 애정이 늘 충분히 주어지리라 믿지 못하고 한 조각 관심에도 불안해하며 또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의 토대가 불안정한 집안 위에 세워졌다면 먼저 그런 핵심 상처를 치유해야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아기에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인 애착이론은요, 1950년대 심리학자 존 볼비가 처음 개척했습니다. 볼비의 설명에 따르면요, 인간은 누구나 아기일 때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보호자가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보이는 방식에 따라 애착 유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유형은 어린 시절은 물론 성인기까지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볼비와 그의 동료 메리는 애착 유형을 불안, 회피, 안정의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건 커플 상담사로서의 내가 하는 일에 토대를 이룹니다. 첫 결혼이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끝난 이후 나 자신의 연애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꽤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나는 내가 달라져야 될 때가 왔음을 알게 됐죠. 불행의 핵심에 불안정 애착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평생에 나와는 인연이 없었던 내면의 안정감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부모가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 불안정 유형은요, 늘 버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향이 있죠.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수준에 끊임없이 집착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베기기 때문이죠.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그것을 증명해줄 관계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지만 두려움과 불안 탓에 계속 확인받으려고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던 대로 버려지는 결말을 맞게 되죠. 한편으로 회피형에 속하는 이들은요, 관계가 가까워지려는 김새는 보여도 냅다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경우에도 난 내게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핵심 신념은 똑같지만 이 믿음의 원인은 아이의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 부모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죠. 어차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안정형은요, 친밀한 관계를 더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들의 부모는 일관성 있게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했고, 그럼으로써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전했죠. 덕분에 이들은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를 기대하고 또 원하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나다움을 잊지 않은 채 상대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줄 알기에 관계가 끝나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고도 긴밀히 연결된 상태와 좀 더 자신에게 집중되는 상태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가지 이상의 애착 유형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불안하고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는 신문 뒤에 숨어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내면에는 이런 두 가지 패턴이 다 들어있고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중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친구나 연인이 나에게 매달린다는 느낌이 들면 아버지가 보였던
회피가 발동해서 거리를 두게 되죠. 반대로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어머니가 보였던 불안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요.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성향과 패턴, 욕구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어떤 낭만적 파트너를 원하는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죠.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란 이들도 왜 자신이 여전히 때때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지 의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꽤나 강한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 불안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신경 쓰라고 알려주는 맞춤형 조기 경보 같은 거니까요. 이 점을 알고 자기 감정을 살피면 애착이란 건 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자기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불안이든 회피든 안정이든 우리가 타인과 연결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적응한 결과일까요? 진짜 필요한 건 무언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애착 유형 특유의 욕구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는 관계를 맺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요, 불안형 애착을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목을 보고 마음이 끌려 이 책을 집어들었던 당신이 가장 깊이 공감할 게 틀림없는 바로 그 유형이죠. 당신은 아마도 몇 번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왜 나는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밖에 몰라서 내 감정 욕구를 채워주기는커녕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날까 하고 한탄했겠죠. 당신이 보기에 연애란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때론 그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고요. 설득력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성인의 친밀한 관계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인 자기 발견과 수용으로 가는 탄탄대로와는 정반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성인의 낭만적 애착 이론을 1980년대에 처음 내놓은 이들은 심리학자 신디 하잔과 필립 쉐이버입니다. 이들의 획기적 연구에서 우리 중에 56%가 안정형에 속하며 25%가 불안형, 19%는 회피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 비율은 약간 달라졌는데요.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인지 안정애착은 줄어들었고 불안정애착 두 가지는 늘어났죠. 하잔과 세이버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성인기의 관계,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아냈습니다.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어린 시절 애착에 품었던 기대가 자극된다는 뜻이죠. 이 연구는 특정한 애착 유형이 서로 끌릴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불안형과 회피형은 서로 끌릴 때가 많습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하는 것, 즉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는 불안형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한편 불안형은 회병이 줄 수 없는 것, 즉 안정감을 애타게 갈구합니다. 나와 전 남편의 관계를 예로 들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저와 전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땐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는 사려 깊었고 재미있는 데이트 계획을 잔뜩 세워놨죠. 무엇보다 내게 일관성 있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서슴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대한 각자의 두려움이 점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애착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고요. 두려움을 느끼면 그는 뒤로 물러나는 반면에 나는 안정과 확신을 얻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불안 탓에 내가 그에게 손을 뻗을수록 회피가 그를 뒤로 잡아당기죠. 그가 멀어지려는 것을 느끼면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몇 개씩 보내는 등 그의 관심을 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회피 모드에 들어간 그는 내 집착과 감정 표현 양쪽에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마음의 문을 닫고 연락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고요. 시간이 지나서 부담감이 덜해지면 그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다시 나에게 돌아와 150%의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순간 이 격렬한 밀고 당기기는 처음부터 다시 반복됩니다. 이 시나리오에 무릎을 치며 공감하시나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불안형은 대부분 이런 악순환에 매우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두려움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관계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난 나를 잘 챙겨주는 남자가 좋아. 혹은 일단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건강한 관계가 한 사람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건 사실이지만 낭만적인 파트너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라는 뜻이 담긴 이런 표현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짝을 찾겠다는 마음은 곧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는 필사적인 탐색으로 변하고 말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을 완성해줄 연인을 갈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대의 에너지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사람의 사랑과 또 관심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죠. 어려울 때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는 대신에 그 사람에게 나를 다시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동안은 이 방법이 통할지도 몰라요.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슬슬 이 안정감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어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한데 여기에는 곧바로 이런 생각이 뒤따라오죠. 그가 떠나면 난 살 수 없어. 그래, 이 사람을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상실을 막으려고 자신이 그에게 의지하듯 그도 나한테 의지하기를 바라며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상대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던 내담자 샘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광고업계에서 일하던 샘은 활달하고 사교적인 여성이었어요. 자신이 늘 꿈꿔왔던 이상형인 마크와 만나기 시작했죠. 그는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다정하고 재미있었어요. 샘은 금세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크 또한 샘에게 잘 맞춰주었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샘의 가족 얘기도 잘하고 심지어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샘은 원래 다니던 운동 강습마저 그만두고 마크가 계획을 세우기만을 기다렸죠. 친구들 모임에도 빠지기 시작하고 주말마다 언니를 만나러 가던 것도 듬성듬성해졌습니다. 샘이 마크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면서 자기 삶의 소중한 부분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다는 게 나의 눈에도 뚜렷하게 보였죠. 샘은 마크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나자 샘은 마크가 운명의 짝이라고 100% 확신했는데 그 순간 마크는 몸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샘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뭐가 달라졌는지 샘이 물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죠. 아마 마크 자신도 왜 멀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샘의 집착이 꽤 어린 시절 경험을 상기시켰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는 샘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샘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이런 말을 했죠. 전혀 마크를 위해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크는 샘이 이성을 잃는 것을 보고 한층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샘의 모습은 내 마음마저 아프게 했죠. 샘은 직장에서도 예전만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샘이 제 짝을 만났다고 축하해주던 가족과 또 친구들도 샘이 마크와 사귀면서 그들에게 소홀히 대하자 몹시 서운해했고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죠. 샘의 자신감도 크게 꺾였습니다. 샘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죠. 마크는 결국 샘을 완전히 떠났고 샘과 나는 한동안 그녀의 내면을 추스르느라 애를 써야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관계의 배경엔 늘 희미한 불안이 깔려 있었어요. 연결되고자 하는 샘의 절박한 욕구는 영유아기와 그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안과 불확실성에 맞닥뜨리며 형성된 애착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샘의 신경체계는 안전함, 그리고 그때그때 자기 욕구를 채워줄 주 양육자로 샘 자신이 택한 사람의 관심을 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마크였죠. 불안형 중에는 극도로 민감한 애착체계를 가진 탓에 자기 시간 전부를 연인에게 투자하는 걸 기본으로 삼고 다른 욕구와 중요한 일은 모조리 제쳐두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자라면서 일관성이 없는 애착 관계를 경험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를 맺을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게 되죠. 어릴 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서 예민하게 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결과
항상 신경을 바짝 세우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뭔가 잘못될 기미가 없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느라 연애 초반에 잠시 느꼈던 안정감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하나라도 눈에 띄면 신체적 고통마저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정형인 사람이라면 연인이 문자에 즉시 답장하지 않아도 일하느라 바쁜가 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불안형은 곧바로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는 내 생각만큼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관계는 뭔가 잘못했어. 이 또한 불안형에게는 말이 됩니다. 어릴 때 이미 관계란 믿을 수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전 남편이 내게 거리를 둘 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무언가가 내게서 뜯겨나가는 것처럼 간이 철렁했다 라고 했죠. 안정과 관련이 있는 이 두 번째 뇌는 복부에 있다고들 합니다. 이 극적인 감각이 내가 버려질 엄청난 위험에 처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려준 셈이죠. 일단 이런 느낌이 들면 이성적인 사고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도피 본능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상대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기는 행동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문자 보내기,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사과하기, 심지어 스토킹에 이르기까지요.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우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나는 예전 남자친구가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곧장 차를 몰고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를 찾아내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지극히 비이성적일지도 모르지만 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유기공포라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말이 됐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를 더 멀어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되긴 했지만요. 예민하기 짝이 없는 내 애착 체계는 그저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역할이지만, 불안형 애착이 활성화되면 몸 전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전 남친이 멀어질 때마다 극단적인 신체 반응을 느끼며 나는 내가 미쳐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내 신경체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거리감을 느낄 때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을 뿐임을 알게 되었죠. 자율신경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신이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다중미주신경 이론을 제시한 과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포지스의 말에 따르면 관계 맺기는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심리적으로는 물론 신경생물학적으로 관계를 원하도록 타고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아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타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임무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부족이나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했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자율신경계는 세 갈래로 나뉘어 발달했습니다. 미주신경으로 불리는 이 신경의 영향으로 인간은 내부와 외부 세계의 자극에서 세 가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포지스는 이 과정을 신경치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도 되는지 아닌지 제율신경계가 알아서 파악한다는 뜻이죠. 신경계는 마치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탐지하는 레이더처럼 움직이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내 편이니? 여기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내 등 뒤를 맡겨도 될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내게 등 돌리지 않을 거니? 이 레이더가 상황이 안전함을 알리면 제율신경계 가운데 우리가 타인에게 따스한 애착을 느끼도록 해주는 몸 안면, 즉 배측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배측 상태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눈가의 근육이 이완되고 얼굴은 유연해지고 표정이 풍부해집니다. 그리하여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와서 마음을 열고 상호작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어요. 타인이 옆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 말은 반대의 경우도 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배측 상태가 중단되고 소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남편이 멀어질 때마다 내가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지고 있음을 감지하자 다른 갈래의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나는 교감신경 흥분이라 불리는 상태가 되었죠. 외부의 위협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설계된 이 활성 상태는 흔히 투쟁 도피 반응이라 불립니다. 우리의 귀는 이제 위험을 감지해내는 데 집중하느라 사람들의 말에서 미묘한 의미를 짚어내지 못합니다. 눈가의 근육이 수축하고 눈초리도 날카로워집니다. 목소리는 위험을 알리는 특정한 어조를 띠게 되죠.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이런 반응은 끊임없이 문자 보내기, 쫓아다니기 등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갖가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쁜 건 우리가 교감신경 흥분 상태로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도 거기에 자극받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지극히 민감해서 주위 사람들과 공명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 남편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자 그도 거기에 맞춰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향은 그를 가까이 붙잡아두려고 애쓰며 행동에 나서서 투쟁하는 것인 반면 그가 악습한 반응은 도피였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느껴 겁에 질리고 무기력해졌을 때에만 활성화되는 제율신경계의 세 번째 갈래, 그걸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람 안에서 아기가 울고 또 우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죠. 도움의 손길이 오리라는 희망을 버린 아기는 자율신경계에서 몸 뒷면에 등측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겁니다.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의 몸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호흡과 심장박동을 포함해 모든 신진대사를 느리게 합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우리는 자신을 최대한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들면서 주변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하죠.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라짐은요, 환경이 더 나아질 때까지 자원을 아끼는 일종의 동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면서 저는 감정적으로 구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감정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요람 안에서 울다 지쳐 무기력해지고 마는 아기처럼 내가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등측신경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감정을 닫고 숨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자율신경 반응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양쪽의 상황에 맞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건 전 남편의 행동으로 두려움이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내 내면 상태, 즉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멀어진다고 믿는 잠재의식 속 핵심 신념에 따른 반응이기도 했죠. 강력한 신체 반응 탓에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린 시절의 경험 탓에 점점 더 멀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신경계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요, 나머지 신경망과 함께 자궁 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수정된 지 3개월쯤 지나면 태아의 신경계는 엄마의 신경계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임신 중에 엄마가 편안해하고 만족스러워하면 발달 중인 태아의 신경계는 이를 알아차립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은 안전하고 친절한 곳임을 배우기 시작하는 셈이죠. 하지만 엄마가 자주 불안해하면 태아의 신경계와 신경 전달 물질도 엄마와 비슷해져서 아기는 두려워할 준비를 하며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라는 존재가 생겨날 때부터 품고 보살펴준 이 사람이 나를 따스하게 맞아줄 거라고 기대하며 태어납니다. 엄마는 우리가 소통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죠. 이 소통은 공동 조절이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불쾌해하거나 배가 고파하면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신경을 쓰고 있던 엄마는 대개 편안함이나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의사를 표현하면 요구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엄마가 돌봐주면 아기의 기분이 좋아지므로 엄마 또한 따스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와 아기의 춤이죠. 아울러 감정적인 면에서 아기는 엄마가 새로 태어난 작은 인간에게 보이는 그 호기심과 관심을 받으며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공동조절은 엄마나 다른 주요 양육자들과 본능적인 무언의 소통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양육자는 울거나 떼쓰기라는 제한된 소통 방식밖에 모르는 영유아의 욕구에 본능적으로 맞춰줍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과 소통을 경험한 아이는 배측 상태가 되고 타인이 나를 따스하게 받아들이고 돌봐주리라고 믿게 되죠. 더불어 공동조절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경계에선 두 가지 과정이 진행됩니다. 첫째로는 신경세포가 실제로 연결되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둘째로는 애정을 주는 엄마의 존재가 영원한 내적 동반자로서 내면화되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자연스럽게 발달해서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갈 때
이 두 과정은 당장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괜찮다고 느끼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이런 종류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불안형 애착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내면화한 엄마는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저를 향한 걱정을 드러냈죠. 게다가 결혼 생활도 몹시 불행하다고 느꼈기에 제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자기 문제만으로도 벅차고 교감신경과 등측 미주신경 반응에 갇혀 있어서 나와 꾸준한 조율을 거치지도 못했죠. 그 결과 나의 신경계는 요구한 건 채워줄 수 없고 사람은 늘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아니며 연결은 예기치 못하게 끊어져 버린다고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며 변변한 도움도 받지 못한 엄마는 나와 지속적인 공동 조절을 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나는 어른이 된 뒤 내 신경계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불안을 부추길 뿐인 부모를 내면화했던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는 우울증과 약물 중독에 빠져 내게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부재마저 내면화했습니다. 양육자에게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응답받지 못한 아기는 감각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몸의 알아차림을 뜻하는 감각 느낌을 통해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리하여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느낌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춘 채로 연애를 시작했다가 관계가 점점 친밀하게 발전하면 더는 이를 숨길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운 뒤에야 난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신체 감각, 전 남편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전부 아주 어린 시절에 발달한 신경망의 영향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뇌는 이런 식으로 느끼거나 행동하려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신경계가 위협으로 인식한 신호에 반응한 것뿐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뇌 나머지 부분은 훨씬 천천히 움직이는 반면 이런 반응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의 몸의 경보체계가 고통스러운 단전을 감지하고 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반응을 멈출 수도 없게 되죠. 하지만 조절 능력, 즉 영유아기의 꾸준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발달 과정에서 빠져버린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 건 가능합니다.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 덕분에 인간의 뇌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험으로 가는 과정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필요했던 보살핌과 위로를 지금 경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책을 읽으며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과거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내 본능적 보살핌을 주는 부모를 새롭게 내면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자기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울 겁니다. 그 결과 당신은 예전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어떠한 안전함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러고 나면 한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 들게 했던 사건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소통이 가능한 배측 상태를 더 길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강한 감정이 활성화되더라도 교감신경 흥분 상태로 가지 않고
조금씩 더 의식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습을 더 쌓으면 신경계에 새로 만든 연결고리가 강해져서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가 될 것 같다고 느낄 때도 당신의 일부는 빨라진 심장박동이나 경직된 복부를 가만히 관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섣불리 행동에 나서는 대신 이런 신체 감각을 감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제혈신경계가 예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평형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신경망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나중엔 신경망이 변하면서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위협을 끊임없이 과도하게 경계하는 대신에 상대가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아도 그게 당신과 헤어질 마음을 먹었다는 단서라고 넘겨짚지 않고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엔 자신이 가치 없다는 생각 대신에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본질적인 감각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 체계를 만들었어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향한 연민도 생겨나게 될 거고요. 머지않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단단하게 떠받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